자, 무주택자분들은 안 사야 된다고 얘기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실거주니까 괜찮다. 정말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뭐냐? 자, 하락이 어쨌든 가파르게 진행 중인데 그럼 집값 어디까지 언제까지 떨어지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네. 2023년 한 해만 좀 전망해 주신다면. 시장이 하락하는 기간은 네. 제가 대략적으로 5년 정도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럼 2027년 정도까지겠네요. 그렇죠. 2027년 정도까지는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락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지금부터 40%는 아닌 거죠? 고점 대비죠. 네, 고점 대비.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네네. 네, 하락을 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어디까지 하락이 지금 된 상태인 거죠? 지금 이제 20-30% 하락한 데들이 수두룩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증여나 지인 거래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락장을 이끌고 있는 건 맞는데 진정한 하락장의 역할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이제 그 가격대에 많이 이제 또 팔고 그 가격대에 거래가 일어나고 그렇죠. 예, 이러는 상황들이 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느는데 네. 예, 하락된 거래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나면 네. 더 하락하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은 지표상으로는 뭐 20%, 30% 하락한 데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밑으로 갈 여지들이 더 많이 충분히 있는 거네요.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만 해도 상승과 하락이 되게 팽배했고 네네. 올해 상반기 때는 이제 상승 얘기하시는 분이 좀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을 아예 못 본 것 같거든요. 유튜브 상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김작가 TV에 그분들이 출연을 별로 안 하셨거든요. 어쨌든 요즘에 거의 많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네네. 그럼 그분들도 어쨌든 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다 네. 근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까지 나와서 하진 않았을 텐데 네. 그분들은 뭘 놓쳤을까요? 그분들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수요 공급의 수량에 많이 집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수요 공급 많이 얘기하셨죠. 공급이 예. 없다. 예.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다거든요. 맞아. 그 공급이 없다. 네, 그건 팩트잖아요. 네. 근데 그 입주 물량은 공급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속해요. 근데 그거를 전체로 지금 확대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급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뭔데요? 자, 지금 예를 들면 음마 아파트 가격이 네. 20억이다. 네. 그러면 음마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네. 음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억에 팔려고 내놨고 네. 누군가가 20억에 산 거죠. 네네네. 그럼 여기에서 수요 공급은 뭐냐? 음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는 게 공급인 거예요. 그리고 음마 아파트를 사는 게 수요고요. 네. 입주 물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거래의 70%는 중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중고 시장에서의 거래는 기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파는 행위가 공급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입주 물량이 제로인 상황이 있어요. 세종이죠. 세종은 지금 공급이 제로인 상황이에요. 이분들 말씀으로 하면. 그럼 이분들 말씀으로 하면 폭등해야죠. 근데 세종이 제일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네. 세종에 지금 팔려고 하는 매물들이 많은 거예요. 공급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냐? 수요를 네. 고정시켜 놓습니다. 부동산 사이트에 가보면 네. 입주 물량, 공급 메뉴가 이제 공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입주 물량이 나오는 거죠. 입주 물량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중간에 선이 하나 쫙 그어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적정 수요. 네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수요보다 이 선보다 밑에 입주 물량이 이 밑에 있으면 공급이 작다. 이 위에 있으면 공급이 많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수요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요가 제로에 가깝잖아요. 어떻게 지금 그 수요가 있다라면 네. 지금 거래량이 늘어야 되죠. 지금 이 거래량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는 심리에 따라서 수요가 제로도 될 수 있고 네. 한 사람이 한 개도 될 수 있고 10개도 될 수 있고 100개도 될 수 있는 게 수요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변화하는 수요를 시장에다 대입을 해야 되는데 상승론자의 대부분들이 이런 수요 공급의 오류를 겪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적극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 때 네. 수요가 2명 있고 네. 공급이 10명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10명이 있으면요? 예. 당연히 하락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근데 폭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적극성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수요량만 보면 하락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적극성 2명의 매수자가 적극성이 1000%예요. 그냥 막 쫓아가서 죽어도 나는 사겠다. 네. 어떤 상황이든 나는 사겠다. 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자의 10명이 전부 다 적극성이 거의 0에 가까워요. 네. 시세보다 굉장히 호가를 높여서 내놓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면 호가가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적극성이 0에 가까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매물을 내놓는데 호가를 굉장히 높여놔요. 10억이면 11억, 12억.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0에 가까우면 15억 이렇게 놓는 거죠. 안 팔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적극적인 매수자 2명이 15억짜리를 하나 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폭등이죠. 그렇죠. 네, 폭등입니다. 실거래가는 지금 10억에서 15억으로 폭등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는 수요자가 2명이고 공급자가 10명이면 떨어질 거라고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시장 상황에서는 실제 상승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승장에서 폭등장에서는 매수자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무주택자들만 일부 남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적극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다 매물은 많이 있는데 호가를 다 올려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매수자가 한 명 딱 해서 사버리면 신고가가 빡 뜨는 거예요. 네. 폭등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심리 상태, 이 적극성이라는 게 바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심리 상태가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수요자가 지금 완전히 그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면 네. 매수자들은 적극성이 거의 1000%에 가깝게 되고 매도자들은 적극성이 0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량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 네. 그 다음에 하락장이 되면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죠. 매수자는 적극성이 0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밑에서. 그럼 매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내려 꽂으면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적극성이 거의 뭐 1000%. 예.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락 거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급에서 너무 입주 물량만 좀 많이 봤던 부분이 좀 그런 것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수요 공급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주 개념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뭐냐면 없던 집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던 집이 새로 생기니까 집이 생겼잖아요. 그게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이 파는 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거래잖아요. 거래. 네. 거래는 사고 파는 거거든요. 네. 집이 생기냐 안 생기냐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생겼을 때 많이 팔면 공급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신규 물량은 이제 추가적인 공급, 추가 공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주 물량 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입주할 때 입주 물량이라는 건 이제 집을 짓다가 이제 집이 완성이 돼서 이제 사용 승인 받고 이제 준공 허가 받고 이제 집에 들어가도 됩니다라고 이제 허가를 내줘서 그때 이제 집에 들어가는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때 매매 시장의 공급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입주 물량을 매매로 파는 게 그게 공급인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김작가 TV 채널에서 이제 2023 머니 트렌드 쇼라는 이제 올해 마지막 강연이 있거든요. 그 행사가 이제 2022년 12월 3일에 이제 주식 파트가 있고요. 2022년 12월 4일에는 이제 부동산 파트. 시간은 똑같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첫 번째 날 이제 1일차의 주식 파트에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홍시훈 박사님,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희 대표님, VIP 자손님 최윤철 대표님이 이제 주식 파트에 강연을 해주시고요. 2일차에 이제 소장님이 계신데 부동산 트렌드에 이제 김경민 교수님, 그 다음에 한국경제 전망에 이제 김강서 실장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현철 소장님께서 2023년 부동산 시장 이제 전망 여기 해주실 건데, 자 올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소장님께서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잘 맞추셨.
맞추셨잖아요. 네. 네, 잘 맞추신 만큼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소장님 조언대로 하신 분들은 본인들의 이제 부를 잘 지키셨을 것 같은데 이 행사에 참여하시면 이제 2023년과 그 다음에 또 내 돈을 어떻게 좀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요즘에 재테크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강연회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장님께서 또 이런 때 이런 공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락장으로 가면 사실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다들 필연적으로 가는 게 손을 놔버립니다. 근데 제가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그 시장을 바라보느냐, 관심을 놓고 보느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관심을 놓지 말고 부동산 공부를 지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는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 때 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 과감하게 이제 돈을 입금할 수 있는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미리 공부를 해야지 그때 가서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늦는 거예요. 지금 딱 필요한 공부 이제 2023 머니 트렌드 쇼에서 저희가 준비했고요. 오프라인은 이제 164개의 좌석이 있고 온라인은 2,000개의 좌석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 제가 하단에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신청하시면 또 신청 혜택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출간한 이제 머니 트렌드라는 책도 이제 저희가 무료로 이제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은 다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직접 이제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은 이현철 소장님이나 다른 연사분들 그리고 저까지 해서 다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김작가TV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준비한 행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무주택자분들은 안 사야 된다고 얘기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 제가 안타까운 편견 하나를 또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머니 트렌드에서 좀 주되게 얘기하고 싶은데, 주거 비용에 대한 고민이 지금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실거주니까 괜찮다. 그 얘기 많았잖아요. 실거주니까 괜찮다.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실거주면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라는 말이 실거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해요. 실거주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주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걸로 인식을 해요.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실거주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집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매, 실거주로 들어가느냐, 임대로 들어가느냐. 이걸 구분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이거를 매매로 들어가면 10억을 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집에 10억짜리 집의 전세가는 얼마일까요? 한 5에서 7억 정도 하나요? 그 정도 사이에 하는 거죠. 그럼 평균 잡으면 6억. 6억이라고 보면 이 사람은 주거 비용이 10억이 매매로 들어가면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로 들어가면 6억만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원금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주거 비용을 한번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5억이 있다. 5억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출을 5억을 받아야 돼요. 매매를 하려면? 10억짜리 집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 5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주거 비용입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6%로 잡은다면 5, 6에 30, 3천만 원, 1년에 3천만 원이 되고 한 달이면은 약 250만 원 정도 이제 이자가 매달 나가는 거죠. 그게 주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50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취득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취득세가 10억짜리를 들어가면 3.4%가 나갑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3,300만 원이 또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매년 생기는 재산세가 있죠. 이걸 다 더해야 이게 주거 비용입니다. 관리비는 이제 똑같으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임대로 들어가잖아요.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이 6억 잡으니까 아까 5억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1억 그렇죠. 그럼 1억만 대출 받으면 되죠. 그럼 1억에 대한 이자만 주거 비용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6%로 잡으면 600만 원이죠. 그러면 다달이 50만 원만 주거 비용으로. 그럼 지금 취득세까지 합한 금액으로 치면 이 사람은 400만 원 정도, 월 400만 원 정도의 주거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 전세로 들어가면 50만 원만 주거 비용을 지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거 비용에서. 그렇죠. 근데 실거주는 괜찮다. 이게 지금 맞는 얘기냐. 정말 심각한 얘기거든요. 안 괜찮다는 거군요. 안 괜찮죠. 그러니까 하락기 때는 임대로 들어가는 게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이게 괜찮을 때는 집값이 그만큼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면
그렇죠. 상승할 때의 실거주가 유리한 겁니다. 비용이 생기지만, 근데 그것도 상승폭이 커야 돼요. 예, 왜냐하면 주거 비용이 월등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승이 그 주거 비용 안에서 상승하면 오히려 그것도 손해인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번 상승장 때 상승폭이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실거주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잘못된 명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2012년 13년도에 주된 키워드가 뭐였냐면 하우스푸어예요. 집을 가진 사람이 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주된 키워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거주는 괜찮다가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잡혀 있는 거죠. 책에 보니까 제발 청약에 목매지 마세요. 경매도 필요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있던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져도 청약은 괜찮다라는 의견은 좀 여전히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경매 싸게 사면 괜찮다 이런 의견도 여전히 있잖아요. 어떻게 좀... 일단 청약을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청약은 괜찮다. 청약은 지금 하락장에서 받아도 된다. 여기에서 지금 잘못된 전제가 뭐냐면 분양가 밑으로 안 떨어진다예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분양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고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러면 청약을 받으면 손해잖아요. 그럼 청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거냐 더 올라갈 거냐만 잘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승장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분양가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 절대라는 건 없다. 그렇죠. 이런 이제 또 잘못된 프레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경매는요? 경매는 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효율성. 자, 예를 들어서 경매는요. 어떤 물건을 경매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1등만 되거든요. 그렇죠. 한 명 빼고는 다. 1등만 됩니다. 자, 근데 이 물건에 경매 입찰자가 10명이에요. 그럼 확률이 몇 프로죠? 10%죠. 100명이 입찰을 해요. 1%죠. 1000명이 입찰해요. 0.1%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매를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할수록 내가 낙찰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비싼 가격일 거고.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고 이제 경매 공부를 하시는데 굉장히 경매를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고수들 그분들이 나는 경매를 이렇게 해서 이걸로 돈을 이만큼 벌었어. 항상 이렇게 가면은요 뒤에 이제 따라오는 경매 입찰자들이 막 이제 공모해가지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분도 낙찰이 안 돼요. 경쟁이 심해지잖아요. 경쟁이 심해지면 입찰가가 올라가죠. 그럼 정상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권리 분석을 했을 때는 3억이면 딱 적정해. 라고 해가지고 3억에 썼어요. 그럼 경쟁자가 많아지면 3억에 낙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올라가죠, 가격이. 그럼 죽으라고 권리 분석하고 공부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딱 입찰을 했는데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를 공부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경매 공부한 분들이 아무것도 결과를 이뤄내지 못한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낙찰이 되면 좋은데 낙찰될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경매 공부하는 사람들, 경매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계속 경매하는 거죠. 그럼 시장에 계속 진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효율성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이클만 좀 알잖아요. 급매물 사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급매물 나오면 절대 안 삽니다. 왜냐하면 급매물보다 감정가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싼 걸 낙찰받기 위해서 경매를 한 거지 급매물 나오는 걸 사기 위해서 경매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급매물을 안 사요. 그 경매만 죽으라고 참가를 하는데 계속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락장 초입에 덜컥 낙찰이 되죠. 하락장 초입에 낙찰이 되면 그게 과연 좋은가? 좀 지나면 더 싼 경매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완전 하락론자. 그냥 지금 집은 정상이 아니야. 지금 집값은 뭐 예를 들면 강남은 2억 정도가 정상이야. 아,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의외로 많아요. 궁금한 건데, 선생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없죠. 절대 없습니다. 강남이 2억이면 도대체 여기 마포구는 얼마나 돼야 되는 겁니까?
절대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은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억이 됐다로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고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전체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날도록 망하는 상황이 아니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한다. 이런 분들은 준비를 안 해도 되죠. 그래도 언젠가는 나는 바닥권에서 진입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닥권을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자 본인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2012년도로 돌아가 보세요. 네네. 그때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분명히 걷어찼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관심이 아예 없었던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아예 집을 안 사는 분들이고 집을 사려고 했는데 안 샀다. 네.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물론 주변에서 말렸으니까 이제 그러겠죠. 그럼 주변에서 말릴 때 네. 여러분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가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공부가 되어 있어요. 공부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닥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야, 나 돈이 하나도 없네. 그럼 아무 소용없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닥권에서 내가 좋은 집을, 조금이라도 좋은 집, 입지 좋은 집, 이런 거를 살 수 있게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화채굴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닥 알 수 있는 신호는 뭔가요? 바닥 알 수 있는 신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1차 요인 중에서 바닥에서 턴을 시키는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세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시그널이 뭐냐면 전세가율과 전세가가 올라가느냐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은 관심 있는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이 포함된 큰 시장, 예를 들면 서울에 어느 아파트에 관심 있다. 그럼 서울 전 지역, 경기도까지 포함한 지역의 전세가율을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역대 하락장에서 가장 높았을 때의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 전세가율을 보니까 비슷하네? 그러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죠. 바로 매수하라 이게 아니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세가가 올라가야 돼요.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전세가율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만 되면 사실은 거의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미분양도 수치가 많이 줄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도 이제 덤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되는데 그때 되면 반드시 미분양 수치도 최고치가 아니고 최고치를 찍고 이제 산에 내려오는 그래서 그 미분양 수치가 줄고 있는 그런 추세를 그리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때의 규제는 거의 다 풀려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때 뭘 사야 되나요? 아무거나 사세요. 아무거나 사라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 좋은 거 사기 위해서 공부를 이때 시작해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미리 해놔야 돼요. 미리 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게 사이클도 하락장에서 알아가지고 바닥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될지를 미리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A, B, C까지 뭐 이렇게 해서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 이때 입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입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승장에 돌입했을 때 입지 분석 공부를 하고 입지 분석하러 다니면 안 돼요. 이미 늦죠. 이때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분석이 되어 있어서 상승장이다.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돈을 꽂아야 되겠다.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아파트를 바로 계약하러 가서 급매물 주세요. 라고 협상을 하는. 그래서 바로 협상이 잘 되면 바로 돈 꽂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제 시간, 저희 김작가 TV와 이현철 소장님이 함께 2024 머니 트렌드쇼 만들었으니까요. 제가 댓글 남겨놨으니까 거기 통해서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소장님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시죠? 언제 따셨죠? 2005년. 2005년이시죠? 그리고 실제 공인중개사를 여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하락장 때
지금 이제 거래량이 없잖아요. 예, 예. 이 거래량이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부동 공인중개사는 그 수수료로 그게 가장 주수익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하락장 때 공인중개사들도 굉장히 힘들 텐데 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네.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문을 닫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맞는지 어떤가요? 대부분 버티려고 하죠. 네. 근데 버티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상승장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돈을 많이 벌어요. 진짜로. 진짜 많이 법니다. 많이 벌겠죠. 많이 번 거를 이제 이 하락장에서 다 까먹어요. 까으면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게 보통은 공인중개사 한 명의 소속 중개사 직원들 뭐 한두 명 두고 이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락장이 되면 이제 이 직원들을 다 그만두게 해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고정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버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거래는 그래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전월세 거래가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임대료라든지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버티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중에 그러니까 상가에 가보면 중개사들이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이 중에 전월세 거래도 못하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있겠죠. 그럼 이런 부동산들은 이제 폐업을 해요. 결국엔 폐업합니다. 폐업하는 비율이 옛날에 과거에 많았나요? 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락장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공인중개사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예, 이런 얘기를 미리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서서히 지금 그런 비율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인들이 이제 중개사 지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1년 내내 거래를 한 건도 못한 부동산들이 수두룩해요. 있겠죠. 네. 수두룩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월세도 사실 그 전월세가 똑같은 아파트를 전월세 거래를 하잖아요. 수수료가 전세가 훨씬 세거든요. 근데 요즘 또 월세 거래가 많잖아요. 그 수수료 들어오는 게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버티고 폐업을 준비하는 이제 서서히 마음 정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들도 지금 꽤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금 전세 월세 시장은 어떤가요? 전세 월세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지금 전세 월세 가격도 지금 전체가 다 다운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원인은 이제 이것도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일단 임대차 3법 적용되는 시점에 그 박근혜 정부의 전세난이 있던 그 5년 동안에 오른 금액을 6개월 동안에 다 올라버립니다. 그만큼을. 그러니까 너무 급등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임차인들이 그 가격을 버티질 못해요. 버티질 못해서 이제 하향 거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내가 살던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그게 이제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 지금 가파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임차인들이 전세 쪽으로 몰리거든요, 수요가. 근데 금리 인상이 되면서 월세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수요가. 분산이 되면서 전세 거래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세 하락 요인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임대인들의 심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매매가 하락하고 전세가 하락하니까 지금 그 갭 투자, 높은 가격의 전세 세팅하면서 갭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전세가가 낮아지니까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매물 증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차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대부분 사실 매물을 내놓거나 임차인이 집을 구하러 다니는 시점은 만기를 기준으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니고 매물을 내놓거든요. 근데 불안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미리 내놓습니다. 6개월, 만기가 6개월 남았는데 미리 물건을 내놔요. 그렇죠. 그러면 시중에 물건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더 떨어져요. 반대로 전세난 때는 임차인들이 원래 3, 4개월 전부터 만기 전부터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니잖아요. 6개월, 1년 전부터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더 올리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나는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좀 마음의 위안이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자신한테 독이 되는 행동으로 귀결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매매와 전세 둘 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남은 이제 월세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월세도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어느 정도 월세가 이제 수요가 몰릴 때 월세가 좀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매물이 증가하면서 네. 지금 매물 증가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어요. 월세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물 증가가 일어나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를 크게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월세 거래도 이제 지금 오름폭이 이제 둔화되거나 아니면 지금 하락하는 데들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그러면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는 네. 지금 현재는 그럼 월세가 그래도 가장 나은 선택인 거겠죠?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전세가 낫습니다. 아, 진짜요? 전세가 지금 사실 사람들이 이게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세 대출하고 월세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월세가 좀 더 높아요. 근데 금리 인상이 이제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미리 이제 내년치에 대비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월세가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월세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내년 정도에는 진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면 지금 뭐 전세 이 대출을 아주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면 전세가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내년엔 금리 인상이 또 계속된다면 월세 쪽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자, 그럼 지금 심하게 떨어진 곳은 매도가 대비 이제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아파트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당연히 소장님은 여기가 더 빠질 수 있다고 얘기는 해주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이미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100% 하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집이 영원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하락폭이 딴 데보다는 좀 적을 거죠.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럼 그런 데를 사는 거는 좀 어떨까요? 아까 제가 실거주, 주거 비용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매수하고 바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면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잖아요.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요. 그러면 주거 비용이 부담이 주거 비용이 이제 생기는 거죠. 주거 비용은 시세 차익으로 보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실거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금액이 비슷하거나 조금 작으면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핑계거리를 찾는 게 전세로 가면 이제 이사를 자주 해야 되지 않냐. 맞아. 그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서울에서 전세를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래요. 뭐냐면 전세금 올려주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 게 싫으니까 이제 그거 올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거 싫고 그냥 다른 데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올려주세요. 그래도 내가 자가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야지 여러분들은 이제 전세로 갔으니까 전세 안에서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는 이사 가는 게 싫다. 그거는 지금 자가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자가랑 비교할 때는 전세금을 올려줘도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한 겁니다.